자, 그러면 오늘 9시가 벌써 다 됐네요.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증시 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거의 시작이 될 분위기고요. 오늘도 예상가 살짝 보면 1.6%, 1.5% 정도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이제 출발했고요. 네. 현재 이제 코스피 아직 지수는 안 나왔는데 예상으로는 37포인트 정도 급등 출발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11포인트 정도 역시 1% 이상 강세 출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나왔습니다. 35포인트 오르면서 출발했고 1.49% 비교적 큰 폭으로 좀 올랐고요. 네. 코스닥은 1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1.4% 양시장 모두 다 1% 이상의 모처럼 좀 큰 폭의 상승 출발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일단 그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출발 보인 좀 그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4% 주가가 좀 이제 급등세로 오늘 출발을 좀 해줬고요. LG화학이 3% 올랐고 포스코케미칼, 뭐 KB금융,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뭐 오전부터 한 3% 이상의 좀 급등세 보이고 있고 어제 급락했던 LG이노텍도 오늘 3% 다시 대반등 나오고 있고요. 뭐 하나솔루션, HMM 뭐 이렇게 다 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6% 정도. 하이닉스 4%. 네, 하이닉스는 4%.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지금 관련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중에 그 미국에서 그 반도체 법안 네. 투표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뭐 그런 네. 것도 제조업체들한테 호재라서 네.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님 지금 다녀오신 동안 하이닉스 4% 올랐어요. 그냥 나가버릴까? 하이닉스 설명서. 네, 또 못 사가지고 난리야? 하이닉스 4%. 아유 그렇게 빠진다고 난리치더니 뭐 또 이렇게. 이거 샀어야 되는데. 네. 오늘 뭐 가장 센 것 같아요. 하이닉스랑 이제 은행 주간. 그리고 떨어질 때는 삼성전자가 좀 덜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건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탄력이 더 좋죠. 네, 탄력이 좋습니다. 그거 훨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뭐 다 오르는데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그 CJ 제일제당이 한 1% 정도 빠졌고요. 아마 방어주라서 요새 좀 강했어요, 사실. 주가가 좀 좋았는데 오늘은 좀 대밀리고 있고. 형님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하이닉스 사고 오신 거 아니죠? 그럼 전 진짜 그건 같이 못합니다. 아니 살려면 여기서 사지 뭐 화장실 가서 사니. 혼자 몰래 그 사고 오고 뭐 이러는 거 안 됩니다. 자 그런 짓을 안 한다. 아유. 그래서 오늘은 뭐 음식료만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뭐 음식료만. 농심, 오뚜기 같은 기업도 일부 빠지고 뭐 나머지 섹터는 다 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35포인트 오른 상태, 뭐 일단 지수로는 큰 변동 없이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강세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바이오보다는 2차 전지 소재가 좀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한 3% 급등했고 그 오랜만에 아프리카 TV가 6% 급등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TV? 예.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넷플릭스 효과 때문인데 5% 급등을 했고요. 하여튼 TV 이런 거 많이 오른 거 좋지 뭐. 예. TV. 그런가요? 그쪽 섹터 이제 약간 넷플릭스향 기업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죠. TSE가 4% 올랐고 LNF도 거의 한 4% 정도.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콘텐츠 기업들 이쪽이 강세 주도하고 있고요. 아 근데 묘하다. 왜요? 징징쇼 그때 LG화학 다 오른데 LG화학만 안 오른다 그랬잖아. 올랐었죠. 그 다음 날부터 쫙 올라버렸네. 네. 그래요? 오늘 4% 이상. 네. 오늘 또 LG화학 좋습니다. 오늘 양극재 회사들이 다 좋아요. 징징쇼 효과가 있다. 징징쇼를 이렇게 뭐 ETF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진짜. 그래서 코스닥도 좋고요. 뭐 오늘 상승 종목이 코스닥이 1247개고 하락이 147개라서 뭐 압도적으로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 상황은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한 4일 연속 샀는데 일단 네. 오늘은 좀 팔고 있습니다. 오늘 193억 정도 순매도고 기관도 팔고 있습니다. 주로 금융투자가 좀 팔고 있는데 한 167억 정도 팔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좀 사고 있는 건 화학이나 금융업종 사고 있고 반면에 아직 좀 전기전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매도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은
오늘은 그 나스닥 급등 영향으로 음. 장 초반 출발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일단 이제 뭐 요즘에 암호화폐 좀 오르다 보니까요. 두나무 관련주가 가장 좀 센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주로 창투사 기업들이 강합니다. 네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인 네이버 카카오 강세 보이고 있고 은행주가 다 지금 강합니다. 뭐 KB금융, 우리금융 한 4% 이상씩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미국 은행주들도 주가도 워낙 좋다 보니까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 관련주나 뭐 반도체 대표주, 2차 전지 소재, 네. 또 아이폰 섹터도 오늘 다 강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웹툰 관련주 같은 이제 컨텐츠 기업들, 뭐 드라마 이런 쪽 게임주, 뭐 메타버스, 가상현실 할 것 없이 한마디로 저 한국을 좀 대표하는 기업들 다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지는 업종은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 좀 빠지고 있고요. 원숭이, 두창, 백신 관련주, 음식료 업종 요쪽 요 한 세 개 섹터 정도 좀 빠지고 원숭이 두창은 이제 그만해도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섹터에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뭣도 없는데 그냥 네. 원숭이 두창. 테마로만 그냥.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이쪽이 그 코로나 수혜주하고 좀 겹쳐 있어요. 또 약간 네. 섹터들이 약간 이게 비슷비슷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섹터들은 오늘 좀 빠지고 뭐 전 섹터 다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는 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이 빠졌어. 엄청 엄청 많이 빠졌었어. 빠졌죠. 빠진 걸로 가는 거예요? 빠졌고 이게 뭐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응.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랑 아프리카 좀 연동이 TV 돼 시청이 얼마나 되나요? 아프리카 시청자 시총이 시총. 좀 1조 원 정도 돼요. 1조? 예. 왜요? 물어본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 감정이 싫어서 리액션 하실 것 같은 뭐 이게 이유가 거의 있는 것 한 같은데. 3조 가까이 갔었어요 작년에. 3조? 네, 작년에 거의 3조 가까이 갔다가. 왜 이렇게 놀라세요? 아 지금 89,000 얼마인데 네. 한때 24만 네, 몇천 원까지 맞아요. 갔었네. 와 3분의 1이네. 네, 거의 3분의 3분의 1. 갔어요.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빠지는 거랑 거의 똑같이 그냥 빠져버렸어요. 왜 이렇게 비쌌지? 비쌀 이유는 뭐예요? 아니 비쌀 이유라고 하면 안 되나? 지금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빠졌다고 하면 안 똑같죠. 되나? 뭐 이게 성장주들, 이 플랫폼 사업 회사들 다 빠져버린 거죠. 똑같이. 네네. 뭐 네이버, 카카오 빠지면서 20만 원대 들어가신 분들은 좀 속쓰리겠다. 네, 굉장히 좀 힘들죠. 하긴 뭐 내가 뭐 그런 얘기 할지. 거의 별풍선 쏘고 그런 거잖아. 네. 난 사실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저는 뭐 옛날엔 좀 해봤는데 별풍선 거기에 또 수수료가 짭짤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30%씩 이렇게 네. 그냥 막 별풍선 받는 그 BJ라고 그러죠. 네, 그분들 뭐 열심히들 하십니다. 네, 한번 보시면 참 아주 멋진 분들도 많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네이버도 좋군요. 네, 네이버도 좋습니다. 자, 리포트 좀 보죠. 그럴까요? 네. 네. 그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건설 담당하시는 분인데요. 요즘에 좀 아파트 미분양이 좀 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파트 미분양에 대한 이제 자료인데 그 물론 이제 준공 전에 미분양 물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5월 기준으로 2만 세대인데 작년 12월이 만 세대였으니까 좀 5개월간 2배라서 굉장히 좀 많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물론 옛날에 2019년도에 4만 5천 세대보다는 좀 아직은 낮지만 지금 추세라면 뭐 그 정도까지 도달하는 건 좀 시간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좀 이유는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적어졌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이제 확대 적용을 한 이유로 이 신축 분양가 같은 경우 이 구축 그 실거래가죠. 실제 아파트 이 거래가를 이제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청약 수요가 좀 일어났고 준공종 미분양이 많이 감소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5천 세대까지. 근데 최근에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당 1,770만 원에서 지금 이제 멈췄어요. 실거래가가. 그런데 신축 분양가는 또 최근에 올라갔습니다. 한 13%. 그래서 둘의 이제 가격 차이가 좁아지다 보니까 일단 그 이 분양 쪽 수요가 좀 약간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입주 물량이 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양된 물량들이 실제로 이제 신축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서
시중에 이제 공급이 돼 버렸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청약보다 이거 신축 아파트 다 건설됐으니까 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구축 거래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이 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두 가지 요인들 때문에 준공전의 좀 미분양이 좀 늘어나는데, 근데 이건 건설사 입장에서는 악성재고는 아니거든요. 이게 뭐 주택공사 마진하고는 연관이 없고 준공 후에 미분양이 이제 그게 사실은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준공 후 미분양 규모는 아직은 뭐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이 준공전 미분양이 자꾸 늘어나는 거 자체는 뭐 그렇게 좋은 신호는 또 사실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 준공 후의 미분양은 오히려 좀 최근에 약간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 요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아이폰 관련주가 좀 되게 좀 세긴 센데요. KB증권의 그 김동원 IT 담당 애널리스트가 오늘 하나 좀 보고서를 썼습니다. 애플 긴축, 아이폰이 아니라 아마 PC에 집중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외신 보도에 따르면 뭐 인력 채용 속도를 좀 늦추고 지출도 줄일 거다라는 계획이 좀 나왔었는데, 그게 아이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마 PC, 맥북이나 맥. 예, 아이패드 이쪽에 좀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지금 뭐 그 맥북이라든가 뭐 아이패드도 그렇고 PC 수요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이폰 14가 가을에 나올 텐데 또 내년 초에 메타버스용 혼합 현실 그 헤드셋 출시가 좀 있나 봐요. 근데 그거는 아마 예정대로 추진을 할 거라는 좀 전망들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아이폰은 여전히 뭐 스마트폰 시장이 안 좋은데도 점유율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카메라가 좀 바뀌나 봐요. 이 잔망경 카메라라 그래가지고. 잔망경 카메라. 네, 여기 네. 이제 그 망원 그 줌 있죠, 좀 광학 줌. 폴디드 줌이라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요 이번에. 네. 원래 삼성 거에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아이폰에도 채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카메라가 좀 바뀌게 되고, 또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메타버스 혼합 현실 헤드셋이 나오니까 앰플이 이것마저도 긴축 경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지금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이폰 14 관련 부품 업체들에 따르면 아이폰 14 예상 출하량이 1.1억 대 정도 된대요. 이게 전작보다 10% 증가하는 거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이폰 쪽은 좀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다, 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LG노텍이나 BH 같은 기업들이 어제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요거는 좀 기후에 좀 불과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좀 이쪽에 네. 대해서는 빠른 주가 복원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 네. 그 질문 하나가 좀 들어와서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잠만보라는 분이 진단 키트주를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길래 전화를 했대요, IR 담당자한테. 그랬더니 그 IR 담당자가 외주 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IR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어디에 이렇게 외주를 준 모양이에요. 아, IR을 아웃소싱하는 케이스가 있겠지. 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군요. IR 자체를. 왜냐면 이제 IR PR 회사가 있거든. 이게 전화 하도 많이 오니까 그- 월에 얼마 줄 테니까 우리 콜센터 하듯이. 회사에서 직접 직원 채용해서 하긴 좀 부담스럽고. 어차피 뭐 비밀 내용은 뭐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는 못 봤는데 아마 느는 모양이네. 소규모 회사들은 좀 있을 수 있죠. 예, 네. 거의 별로 없는 케이스죠, 사실. 그렇지. 예,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그리고 일단은 좀 기분은 안 좋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대체로 전화는 많이 오는데 좋은 전화 많이 안 오는 그런 회사인데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 이 정도가 아마 그런 외주를 주는 회사가 되겠군요. 좋은 전화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어쨌든 이제 전화전 야이 뭐 이렇게 이제 가면 곤란하니까 네. 직원분들도 이제 힘드시니까 네. 뭐 그렇게 이제 외주를 주는 꽤 경우가 많아졌나 봐요. IR 아웃소싱 하는 회사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근데 IR 담당자 얘는 주담이라고 하잖아요. 주식 네, 담당자. 그거 해가지고 언성 높여봐요. 다 투자자들 손해예요. 좋을 거 없죠. 네. 어떻게든 잘 꼬셔서 그래서 우리도 꼬신다기보다 이제 원만하게 잘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좀 어쨌든 그 객관적인 정보들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의미 있는 통화를 해야지 뭐 가서 화풀이 한다고 뭐 주가 오르는 건 아니니까. 그죠? 네.
근데 IR 담당자분들도 그런 고충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화하자마자. IR 담당자가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에이 뭐 우리 회사 되겠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도 있대. 아유 뭐 그 왜 사셨어요? 뭐 이런 분위기. 주담이? 아니 그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 아 진짜 그런 회사 분 우리 있어. 회사 그래갖고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옛날에 장기 투자한 그 있더라고요, 주담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진짜 내가 뭐라 했다니까. 뭐 과잉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막 시니컬하게 자기 회사를 얘기하면 그게 뭐냐 그런 얘기 한번 했어.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이제 식으로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있어 조심하라. 좀 투자 좀 주의해라. 이런 그러면 좀 좀 리스크들이 쫄린다. 있으니까. 주담이 조심하라 그랬다고. 근데 뭐 리스크 요인을 얘기해 주는 건 뭐 나쁜 건 아니죠. 그거는 저는. 알겠습니다. 자, 리포트 좀 볼까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이투자증권의 이제 박상현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물가 정점 이후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까 자료를 좀 조사해 봤나 봐요. 그래서 70년 이후로 소비자 물가가 정점 찍고 나서 1년 동안 경제와 주식시장 흐름 사례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 반등을 했대요.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나선. 근데 두 번의 사례는 좀 달랐다고 하는데 2001년하고 2008년 이때는 물가가 정점 찍고 나서 그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빠져버렸는데 이제 01년 같은 경우에 IT 버블 터지고 나서 직후라서 경기가 이제 꺾일 때고 08년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요 두 번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뭐 주가들이 올라갔다. 그리고 공통점은 그 주가 올랐을 때 정책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경기가 침체를 좀 보이다 보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 후로 네. 경기가 다 어느 정도 돌아섰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좀 있는데 이번 물가 상승 국면에선 정점 시기 아직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3분기가 좀 물가 정점 아니냐 이런 이제 시장의 기대가 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3분기 좀 물가 정점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가 정점이 확인돼도 이번에는 미국 연준이 바로 금리 인하하기는 좀 사실상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 하더라도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로 많이들 예상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과거랑 좀 비교해봤을 땐 당장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경제도 지금 돌아설 상황은 아니죠. 지금 막 침체 얘기 계속 나오니까. 그렇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뭐 침체로 가서 뭐 고용이 망가지고 그럴 정도는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신용 리스크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상황이 뭐 아주 나쁘다 좋다 이거 떠나서 가장 중요한 키 팩터는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지. 근데 그건 결국 유럽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만약에 에너지 대란이 현실화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게 푸틴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푸틴이 가스 공급 끊어버리면. 근데 지금 증시 오르는 것도 푸틴이 가스 공급 일부 재개하니까 유로화가 급등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건데 결국 유럽발 겨울에 있을 그 에너지 대란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신용 리스크 확산으로 경기가 굉장히 급하게 침체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좀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고 나머지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든가 경기 쪽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문제가 지금은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사례 보면 어쨌든 물가가 고점 찍고 나선 대부분 증시도 좋았는데 이번엔 좀 사례가 약간 에너지가 좀 거기에 껴 있어가지고 좀 독특한 국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리포트 이 정도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네.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분위기는 뭐 괜찮은 것 같죠? 1.4%? 이 정도 네, 상승해서 큰 변화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힘은 조금 더 유지가 잘 하이닉스의 오름폭은 조금 축소됐군요. 아, 그래요? 2.5% 정도. 어디 한번 더 나갔다 올까? 하이닉스는 특히 그 중국 ISM 아니 중국이요? 중국 뭐였죠? 그거? 중국 IT 수요, IT 수요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네, 있습니다. 네. 글로벌 유동성과 중국의 IT 수요. 네. 송 의원이 몇 년 전부터 네. 계속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지금 약간 중국이 좀 살아날 분위기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